정신건강의학과에 근무하는 박희윤이라고 합니다. 앞서 건강한 잠과 활력, 피로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 수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 관련 수면장애가 이제 어느 정도로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암 환자분들이 많이 겪으시는 정신건강 관련 혹은 암 자체가 암의 치료에 따르는 한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약 60에서 80% 정도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죠. 그래서 거의 모든 연구 결과에서 최소 일반 인구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암에 걸린 이후에 내가 불면증이 생겼다. 그거는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암종별로 좀 차이가 있어서 국내 10대 암 기준으로 한다면 폐암에서 가장 높고 갑상선암에서 가장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히 치료되지 않고 만성화될 경우에 이 수면 장애는 사실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2차적인 문제들에도 영향을 꽤 많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불면증 많이 언급을 하는데 불면증이 무엇이냐? 이거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잠을 잘 잘 수 있는 적당한 환경과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활동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로 양적, 질적으로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불면증은 내가 나 4시간밖에 못 잤어, 5시간밖에 못 잤어. 이런 거를 이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불면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가 이전에 내가 7시간, 8시간 자던 분이 5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그리고 그게 그 다음날 일어나서 계속 하품이 나고 피곤하고 졸립고 그 다음에 뭔가 짜증이 나서 예를 들면 운전을 하는데 방해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잘 하지 못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해를 주게 된다면 우리가 불면증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면증은 시기에 따라서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는데요. 잠들기 어려운 형태가 있고요. 잠들기 어려운 거는 문제가 크게 없는데 자다가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려운 경우. 그 다음에 초기, 중기는 비교적 괜찮은데 지나치게 일찍 깨는 형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초기, 중기가 혼재되어 있기도 하고 이 초기, 중기, 후기가 다 문제여서 거의 수면다운 수면이 아예 형성되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는 개운치 않고 피곤이 풀리지 않은 불충분한 느낌의 수면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3개월을 기준으로 급성과 만성을 나누게 됩니다. 그럼 암 관련 수면장애는 이게 왜 생기게 될까? 우리가 이제 만성불면증에 굉장히 유명한 3P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에서 이제 P 3가지를 따서 이제 3P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불면증의 모델이기도 하지만 암 환자분에게도 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3개월 이상 좀 지속이 되는 불면증의 경우인데요. 일단 먼저 불면증에 취약한 소인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어떤 그러니까 문제 환경에 놓여도 같은 어떤 병실 환경에 가서도 어떤 분은 잘 주무시고 어떤 분은 잘 못 주무시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불면증이 좀 더 취약할 수 있는 소인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인적인 요인이 사람마다 다르게 되고요. 이런 경우 이제 당시에 불면증을 일으킬 만한 유발 요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유발 요인이 조금 역치를 넘어서게 되면 불면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면증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 유발 요인이 좀 잦아들면은 아마 지속이 되지 않을 텐데 그 이후에 뭐 유발 요인이 지속된다든지 아니면 현재도 그 불면증을 지속시키는 그런 요인이 작용을 하게 되면 불면이 지속이 되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소인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언급이 되는 것들은 나이가 많으실 때, 그리고 여성일 때, 그 다음에 불면증의 어떤 개인력이나 가족력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좀 많이 관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사람에 따라 굉장히 쉽게 각성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다음날에 있을 스케줄이 있으면 그 전날 자기 전에 그 스케줄을 계속 읊으시면서 내가 그 스케줄 늦지 않게 깨야 되는 이걸 계속 생각하시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향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심리적인 상태로 내가 좀 격앙돼 있거나 지금 뭔가 흥분돼 있거나 뭔가 압박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 성격적으로 불안이 조금 높고 꼼꼼하시고 완벽주의적인 경향이 있으실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소인들이 조금 더 있으실 경우에 내가 이 소인들을 좀 더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나는 조금 불면증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유발 요인을 만나지 않으면 불면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유발 요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사실 그러실 기회가 다른 분들보다 많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 인구에 비해서 불면증의 유병률이 높게 되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암과 암 치료에 인한 스트레스.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진단 초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 많은 분들이 불면증이 그때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암 진단을 받고 나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래서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사라지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입원을 해서 낯선 환경에서 수술을 받고 그다음에 막 여기저기 갑자기 좀 아파지시면서 뭐 항암 치료에서 뭔가 복용하는 약물이 또 불면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유발 요인이 계속 되면은 이제 그게 또 이제 불면증이 급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만성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발 요인을 작용되는 게 암 관련 증상, 수술, 입원, 그다음 항암 치료 때 쓰이는 어떤 약제들,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그다음에 호르몬 치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속시키는 요인으로는 이제 유발 요인이 물론 계속 작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낮잠을 주무신다던가. 그러니까 시작은 내가 불면증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서 낮에 졸려서 낮잠을 자기는 했지만 낮에 이제 뭐 1시간, 2시간씩 푹 주무신다. 그렇게 되면은 밤에 잘 수 있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밤에 잠을 못 자요.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또 낮에 잠을 주무시고 낮잠이 더 길어지시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그게 계속 이제 소위 말해 악순환에 이제 순환고리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침상에서 과도한 시간을 보냅니다. 아, 어제 잠을 잘 못 잤으니까 너무 피곤하다. 오늘은 조금 오전에 좀 쉬어야지. 침상에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면 밤중에 또 자는 힘이 좀 떨어지게 돼요. 또 수면 각성 주기가 불규칙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수면에 방해되는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침상에서 밥도 먹고 TV도 보고 스마트폰도 하고 이렇게 침상에서 하루 종일 생활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도 이제 이거를 지속시키는 요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비현실적인 수면 기대. 지금 내가 어떤 지금 수면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지금 낯선 환경에 가서 막 하고 있는데 나 푹 자야지 뭐 이런 기대를 계속 하신다 하고 나 푹 자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신다든지 그러면 그게 또 이제 계속 각성 상태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불면증이 있을 때 이제 병원에 만약에 오시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수면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정말 불면증인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잠에 대한 사실 걱정이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불면증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수준의 어떤 어려움인데도 불면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의사 선생님 소견을 듣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수면 교육 시켜드리고 그렇게 이제 가시면 또 좋아지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인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지속되었는가 이거에 따라서 좀 접근 방법이 약간 달라지게 되고요. 이제 같이 파악을 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3P 모드에 따라서 이 사람의 소인적인 요인, 유발 요인, 지속 요인이 어떠한 게 있고 이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들이 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그려보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교정이 가능한 요인과 교정이 어려운 요인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불면증에 가족력이 있다, 내가 나이가 많다 이런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소인이 좀 있으시구나라는 파악이 되지만 교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게 낮잠을 초저녁에 굉장히 많이 주무신다던가 아니면 피곤하니까 커피를 자꾸 마신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이제 비교적 쉽게 교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교정이 가능한 요인에 대한 조절을 하게 됩니다. 특히 또 환자분들께서는 이제 통증이나 호흡곤란 혹은 지나치게 이제 활동을 많이 이제 안 하시는 경우, 약물 이런 것들이 좀 또 흔한 교정 가능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어느 정도 조절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불면증에 대해서 직접적인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수면 관리에 관한 건데 이거를 달리 말하면 수면 위생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나 이제 우리가 잠을 잘 주무시는 방법 이런 거에 보면은 거의 이제 교과서처럼 실려져 있고 가장 이제 유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더 많은 항목이 있는 것도 있고 좀 축약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저는 좀 원리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면 위생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몸에 그리고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다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왜 이런 식물들 보면은 햇빛을 보면 활짝 이제 열려 있다가 햇빛이 없을 때는 이렇게 쳐져 있고 이게 식물도 이제 생체의 리듬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사람도 동물이기 때문에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주기 리듬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일주기 리듬이 건강하게 작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수면이 이루어집니다. 왜냐면 일주기 리듬이라는 게 결국에 낮에는 각성이 되어 있고 밤에는 이제 이완이 되면서 잠을 주무시고 요 두 가지 국면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일주기 리듬이거든요. 근데 이 일주기 리듬은 우리가 사실은 굳이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우리 몸에서 알아서 합니다. 근데 중요한 세 가지가 지켜져야 돼요. 첫 번째는 규칙성이고요. 두 번째는 적당한 활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햇볕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우리 생체 시계가 작동을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 뒤에 적당한 활동과 햇볕은 낮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심신을 활력 있게 지내고 빛에 노출되어야 되고요. 밤에는 어때야 되고요? 반대로 활동을 줄이고 빛을 차단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원리를 좀 생각하시면 대개는 맞고요. 그 다음에 일부 제가 뒤에 말씀드린 뭐 자극조절법이라든지 뭐 이런 게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규칙성이 되게 중요한데 이 규칙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어나는 시간하고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납니다. 근데 저 초기 불면이 있어서 제가 자는 시간 일정하지 않은데요?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 가능한 한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데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는 일어나는 시간은 비교적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조금 들쭉날쭉 하더라도 일어나는 시간은 가급적 좀 일정하게 예를 들면 7시에서 8시 이상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낮잠을 좀 피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낮 시간에 한 20분 이상의 햇볕을 쬐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에 방해되는 물질을 좀 제한해야 합니다. 그래서 카페인은 아주 대표적인 수면에 방해되는 물질이고요. 항암을 하시는 동안에 이렇게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 치료 끝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전에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커피를 드신다든지 특히 이제 뭐 직장 생활, 학업을 하시는 경우는 커피를 꽤 많이 드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 뭐 커피 자체가 암 환자에게서 금기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또 커피가 또 사실 뭐 긍정적인 효과, 뭐 기분을 좋게 한다든지 조금 활력을 준다든지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드시는 커피 이외에 드시는 커피들은 수면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제 점심시간 이후에 드시는 커피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카페인의 양 같은 것도 좀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술. 사실 술도 뭐 이렇게 아무래도 암 치료를 겪고 나시면 드시는 경우가 많이 줄시긴 하는데 또 잘 자기 위해서 술 한 잔씩 하시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근데 술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초기, 중기, 후기 중에서 초기에는 좀 도움이 됩니다. 술 마시면 좀 쉽게 잠드는 경험들은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중기와 후기에는 악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술을 드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검사들을 해보면 각성파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찍 일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면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술로 잠을 촉진하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하다. 그 다음에 자기 전에 TV나 컴퓨터, 스마트폰을 피하고 이완 시간을 갖는다. 이거 왜 그럴까요? TV나 컴퓨터, 스마트폰. 되게 다양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두 가지가 크게 원인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빛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아까 제가 일주기 리듬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낮에는 밝은 곳에 있고 밤에는 반대로 컴컴하게 빛을 제한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스마트폰 특히 굉장히 강력한 빛입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누워서 껌껌하게 해놓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건 사실 잠을 달아나게 만드는 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 활동들이 사실 굉장히 뇌를 많이 흥미롭게 하는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뇌의 각성 상태를 더 유지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을 달아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몸을 풀어주는 것은 도움이 되고요. 이건 뒤에서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극조절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자극은요. 침실이라고 하는 거는 잠을 자는 곳이야 라는 사인을 내 몸과 그 마음에 계속 주는 겁니다. 그리고 침실 이외에는 생활을 하는 곳이야. 이렇게 길을 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침실에서는 오직 잠과 관련된 행위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으면 침실 밖에서 생활을 하고요. 잠이 오면 침실로 들어가고 거꾸로 잠자리에서는 반드시 잠만 자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주 막 교과서적으로 지키기는 어렵지만 이걸 너무 이제 내가 위배해서 지내고 계시다면 이걸 조금 조절하시는 건 상당히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밤에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하냐? 그럼 침대에서 물론 조금 누워서 기다릴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침실 밖에서 이게 불을 컴컴하게 해놓은데 가셔가지고 조용히 조금 어두컴컴한 곳에서 조금 앉아 계신다던가 아니면 조금 이제 뭐 내가 이렇게 조금 그 은은한 그 조명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도 말씀드린 게 수면 제한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조금 역설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자지 않은 상태로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깊은 잠을 자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태가 됩니다. 어떤 얘기냐?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7시간, 8시간 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3, 4시간 자요. 그러면 어떻게들 하시냐면 내가 11시에 12시에 잠이 드니까 오늘은 좀 일찍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9시, 10시쯤에 가서 누우십니다. 그렇게 해서 잠이 오는 거를 기다리셨다가 10시, 12시 좀 잠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3, 4시 잠이 깨는데 잠을 못 잤으니까 내가 조금 더 누워 있어야지 하고 6시쯤 일어나시게 돼요. 그러게 되면 9시에서 이제 6시에 약 9시간 정도를 잠자리에 누워 계셨는데 11시부터 3시까지 잤다면 4시간을 주무시게 되는 거죠. 그럼 수면 효율이 어떻게 되냐면 실제 수면 시간에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을 비율을 해보면 채 50%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더 수면 효율이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면 효율을 오히려 올리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잠자리에 누워있는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조정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3, 4시간을 잘 수 있는 것 같다. 그럼 거의 그 3, 4시간에 맞춰서 잠자리에 가는 거예요. 11시에서 12시에 자고 3시에서 4시에서 일어나서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수면 효율이 80에서 90% 이상 올라가면 조금씩 자는 시간을 늘리고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 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문가와 함께 인수행동 치료를 하실 때는 많이 하는 방법인데 일단 원리는 좀 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좀 바꿔보는 겁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시에서 2시 사이에 그 몸에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잠을 잘 자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안 된다 라든지 잠을 잘 자지 못하면 건강이 나빠지거나 암이 재발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굉장히 불안해하십니다. 이거는 그러면 거짓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일정 부분은 사실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잠을 잘 자지 못한다라는 거는 뭐 며칠 잠을 잘 못 자거나 몇 달 잘 못 이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좀 오랫동안 잠을 못 주무시거나 아니면 뭐 교대 근무를 하시면서 굉장히 이제 일주기 리듬이 많이 뒤틀린 경우 이제 그런 경우들을 많이 일컬이긴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생각을 많이 하면서 내가 불안해하는 게 수면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은 사실 역설적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자꾸 불면해서 걱정하고 잠을 잘 자려고 애를 쓰는 것 자체가 밤에 도리어 긴장도를 높이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오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잠을 잘 자기 위한 노력은 가급적 낮에 하세요라고 말씀드려요. 아까 제가 낮에 하면 좋은 것들이나 피하기 좋은 것들을 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거를 가능한 좀 잘하고 밤에 수면에 잠이 오는 거는 조금 맡겨야 됩니다. 이건 사실 의지로 통제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의지로 통제하려고 할수록 더 이제 각성과 오게 되면서 역설적으로 잠이 잘 이제 오지 않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만약에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긴장도를 떨어뜨리기 어렵다면 이제 병원에서 이런 식의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해서요. 이런 장비들을 모니터를 해서 내 긴장도나 호흡 상태를 살펴보고 복식호흡이나 근육이완으로 이제 이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이걸 뭐 병원에 오셔서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스스로 만약 복식호흡이나 근육이완에 대해서 좀 배우시거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 조금 따라 하실 수 있으면 해보셔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마지막으로 약물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마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과연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불면증이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뭐 어떨 때 과연 약물 치료를 고려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가관리 방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하시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치료 중에 그렇거든요. 이제 암 치료 받아서 기운도 없고 힘들고 막 부역감도 나고 통증도 있고 이러신데 뭔가를 활동을 하기도 어렵고 그러고 그 괴로운 증상을 잃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뭐 스마트폰 한다든지 뭐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인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수면을 취하기 어려운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뭔가를 이제 일주기 리듬을 이렇게 딱 맞추는 그 시작을 하시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약물 부작용이 현저할 때 비교적 잘 주무시고 오시다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유방암 이제 환우분들께서 뭐 타목시펜 같은 항우울제 드시면서
갑자기 그 약으로 인해서 이제 잠을 못 자기 시작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약에 의한 어떤 생리적인 효과 때문에 불면이 확 발병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가관리망으로 그거를 따라잡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 약물치료 좀 고려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의 종류는 이런 것들을 쓰게 됩니다. 쓰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불면의 패턴과 근만성 유무 등에 따라서 이제 그 의사가 고려해서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용을 하고 안정되고 규칙적인 수면이 잘 형성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가관리 방법도 잘 이제 스스로 하실 수가 있게 되시면 점차 감량을 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면제는 어떻게 복용하는 게 좋냐?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잠을 잘 못 자면 자꾸 일찍 누워서 잠을 빨리 청하시려는 경향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잘 잘 수 있는 시간을 잘 지켜서 드시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복용하지 말고 내가 잠을 잘 것 같은 시간 30분 전에 복용을 해서 그 내가 잠을 잘 수 있을 때 그 힘을 더 극대화시켜주는 경향으로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상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에 대한 참고 문헌입니다. 이 부분은 요 마지막 논문을 빼고는 다 이제 한글로 되어 있어서 아마 환우분들께서도 관심 있으시면 좀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